사진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는데, 당연히 수술 계획을 세울 도움이 되지만 제가 권해드린 건 뭐냐면 수술 후 상태를 보고서는 따라가려는 게 아니고 수술 전 상태가 나랑 비슷한 사람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블성형외과 원장 설범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가슴 성형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잖아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 대부분 티 안 나게 B컵이요 라는 분들이 진짜 흔했고요. 보형물을 300 정도 넣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면서 200만 넣으면 안 될까요? 라는 분들이 진짜 반 정도 됐었거든요. 2015년부터는 300 정도가 기준이 되고, 지금은 300에서 400 사이에서 체형상으로 가능한 한 크기가 한 90% 이상은 그렇게 되는 방향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 평균치, 가슴 위 평균치, 원래 가슴 사이즈 평균치, 그걸 벗어나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해야 될 케이스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분들이에요. 오목가슴이든 평평한 가슴이든 간에 윗가슴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갈비가 다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이즈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서 원하는 바 정확히 뭘 더 원하고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거기에 따라서 플랜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랜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작정 그냥 크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보형물은 흉곽에만 맞으면 폭에 맞춰서 위치만 맞춰서 크게 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재수술해달라고 중국 친구가 왔는데 가슴이 이렇게 빨개진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가 아니고 피가 안 통해서.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 빨가니까 왔었는데, 그거 왜 수술한 선생님한테 안 찾아가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무조건 넣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나한테 몸에 안 맞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인 거거든요. 분명히 사이즈를 좀 적게 했었으면 피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훨씬 많거든요. 크게 원할수록 또 잘 따져봐야 케이스가 되고요. 세 번째는 가슴 비대칭이 너무 심한 경우. 가슴은 전부 비대칭이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비대칭 범위 안에 있느냐,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비대칭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예를 들자면 한쪽이 가슴이 뼈가 너무 쑥 꺼져 있어서 이쪽은 높은 타입 쓰고 한쪽은 중간 타입 쓰거나, 이거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될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지는 건 당연히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적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비대칭은 또 반대로 다시 커지게 돼 있거든요. 비대칭이 너무 심한 경우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얼마나 비대칭에도 맞출 수 있는지를 따져서 다양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고려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타고난 가슴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체형에 같은 키여도 가슴 좀 위에 있는 분이 있고 밑에 있는 분이 있어요. 가슴 모양은 또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단지 그 가슴에서 유두의 위치가 다른 거거든요. 유두의 위에 있는 분들은 밑으로 되게 긴 가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걸 무시하고서 크게 했을 때 다른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게 신중하게 사이즈에 대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선 조직의 모양인데, 가슴이 되게 뾰족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위축형 가슴이라 그래서 되게 다르게 조정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축형 가슴의 틀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사이즈에 맞춰서 해줘야 부작용이 적은 가슴이 나오는 거지, 무작정 흉곽폭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이중 라인이라든가 리플이라는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슴 자체의 모양이 특이한 경우는 되게 신중하게 사이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출산 이후에는 약간 늘어지기도 하고 작아졌다, 처졌다 이런 거에 실망 많아서 우울증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빨리 해야지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다 빠졌는지,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출산 이후에 바로 한 달 뒤 이런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가 유선 조직이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 계속 유즙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그게 모유수를 딱 끊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6개월 넘어서도 계속 나오는 경우도 봤거든요. 유즙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는 당연히 어디로 터지거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염이나 염증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유즙을 말리는 약을 한 달 정도 복용한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켈로이드 몸에 있으신 분도 계시죠. 켈로이드가 있다고 해서 부영구 촉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생겼던 부위는 피해서 절개를 하는 게 좋겠죠. 수술 계획을 할 때 절개 부위를 조금 더 덜 생길 수 있도록 피해갈 수가 있고요.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던가 치밀 유방이라든가 내가 다발성으로 양성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면역질환상으로 루푸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수술 계획을 세워야 건강하게 수술 이후에도 지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경우가 뭐냐 하면 사진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는데 당연히 수술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지만 제가 권해드린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울 때 수술 후 상태를 보고서는 따라가려는 게 아니고 수술 전 상태가 나랑 비슷한 사람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SNS에서 사진 많이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수술 전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 더 정확한 수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슴 성형은 단순하게 가슴을 확대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 체형이 이뻐지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르게 플랜이 가야 하고 이런 경우는 이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맞춰서 관리를 해줘야 개개인별로 맞는 가슴 성형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방향이 제가 가슴 확대를 해오면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상담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이상 마부성형외과 원장 설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